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을 좀 칭찬하고자 합니다. 백모가 이제 문바가 돼서 현 정부에 줄을 서서 생계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게 욕을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원래요, 그 해겔이 말한, 그러니까 이성의 간지, 그러니까 이성은 간사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는 간사하다. 그러니까 cunning of reason. 행동하는 사람,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행위자는 아무 그런 전혀 다른 의도로 행위를 했는데 효과는 행위자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180도 다른 효과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쇼를 한 게 이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문재인 평양 연설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평양 가서 대중연설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중연설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15만 명, 그러면 평양 주민 15만이면 이게 이제 북한의 상류층인데 이 앞에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거기다 연설하면서 또 다 90도 절도 하고, 저는 사실은 90도가 아니라 한 120도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아니면 아예 큰 절을 그냥 했으면. 이게요, 말로 이렇게 USB에 담아가지고 무슨 한류 노래 듣고 드라마 보는 거하고 그 남측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와서 자기들 앞에서 육성으로 연설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거는 정치 문화, 정치 심리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좀 민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불안정해져요. 세상 뭐가 바뀌는구나. 근본적으로 뭐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그 사람들의 한편으로 불안, 한편으로 막연한 기대, 이런 게 이제 북한 주민의 그 심리 상태가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고요. 이게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형국에서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거 참 문재인 본의 아니게 엄청난 그 효과를 거두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문재인을 칭찬합니다. 이런 칭찬이라도 해야 우리가 배가 좀 덜 아프죠. 한번 좀 보시죠.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을 또 백두성지를 순례를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백두산 등산인지 등정을 제가 순례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이 백두산은 우리한테는 산이지만 김일성 사교체제에선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김가혈통의 시원이라고 주장되는 데고, 그래서 백두혈통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빨치산 투쟁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때 백두산 밀령, 그러니까 백두산에 이제 움막을 짓고 숨어서 빨치산 투쟁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항일 유격전의 성지고 자기들 혈통의 성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두산 밀령에서 투쟁할 때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 독립을 이룩하자 이렇게 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그걸 불로 이렇게 그러니까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그걸 새겼다라 그러죠. 주장은. 그래서 구호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백두산서부터 태백산맥을 타고 이 구호나무가 처음에 하나 발견됐다라고 주장하고, 둘 발견했다 주장하고, 셋 발견했다 주장하고, 이제 그게 발견 붐이 불어갖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구호나무가 네 자리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아크릴인가 뭔가로 해서 이렇게 나무 주위에 관을 씌우고 그걸 영구 보존한다고 거기에 아르곤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게 한 몇천만 불 들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나무에 그 짓 하느라고. 뿐만 아니라 산불이 나서 구호나무가 이제 타 죽는다 그래서 구호나무를 산불이 번지지 못하게 구호나무를 지킨다고 하다가 병사들이 수십 명 타 죽은 사건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사기인데 일종의. 구호를 그렇게 많이 새기고 다녔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연훼손이고 산림학대죠. 처음부터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김정일 때 이게 새긴 거란 말이에요. 구호나무를.
근데 어차피 사기판이니까 어떤 강큰 놈이 나 구호나무 발견했다고 수십 그루에다 새겨놓고 훈장 받겠다고 그 짓 하다가 너희 새끼 왜 이렇게 가짜야. 사기도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원증도 있고 면허가 있고 위에서 오다 받았어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자가 발전을 한 거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막 그 숯검동으로 옛날처럼 해서 위조한 거죠. 말하자면 위조 구호나무를 위조도 면허 있는 위조를 해야 되는데 무면허 위조를 하다가 걸려갖고 사형당하고 별일이 많아요 이게. 그럼 이 구호나무 소동 같은 것의 마지막 정점이 어디냐. 이 김일성 숭배의 마지막 정점이 어디냐. 백두산입니다. 김일성 숭배의 마지막 그 맨 꼭대기가 백두산이에요. 그러니까 백두산은 이건 성지라고요. 그 체제에서는. 그 성지를 그 혈통의 대표자가 직접 그 남측의 대통령이라는 자를 손을 끌고 거기다가 여자까지 끼워서 죄송합니다. 북한은 굉장히 남존여비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끼워갖고 저렇게 올라가서 이런 기념사진을 받고 이거는 말하자면 성지훼손 사건이에요. 일종의. 그 혈통의 장손의, 그 장손도 아니죠. 혈통의 계승자에 의한 성지훼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말하자면 김일성이 박헌영에게 집안 추측들 보여준 사건이랑 똑같아요. 기둥 드러내고 우리 추측들 이렇게 생겨서 다 보여주고 다시 기둥 안 친 그런 거랑 비슷한 사건이라니까요. 북한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박헌영이라는 소리는 그 감히 저는 주장 안 합니다. 확실히 밝힙니다. 근데 북한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자, 이 와중에 이제 그 저기 어디야 능라공원에서 이제 그 능라 경기장에서 연설 보면 반갑습니다. 감격입니다. 포옹하십시다. 이제 전쟁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민족 자주의 원칙을 드높이 들어야 됩니다. 민족의 혈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주통일의 정신을 드높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 평양 시민 여러분. 아니 제가 보기에는 평양 시민이란 단어를 아마 북한 사람들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인민, 주민 이런 단어를 해도 평양 시민 여러분, 이 담대한 여정에 함께 하십시오.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에 감동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드높이는 그러한 이 세상이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결의 그 혈맥을 이어갑시다. 뭐 이런 근사한 얘기들을 이제 문재인이 15만 명 앞에서 딱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 있으면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에 베를린에서 연설했다고요. 베를린 장병 앞에서. 그때 레이건의 그 연설문의 제목이 Tear down this wall이에요. 이 벽을 허물어뜨리십시오, 여러분. 레이건 그 말했을 때요, 사람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멀쩡한 벽인데 어떻게 그 허물어지냐고요. Tear down this wall. 그 연설하니까 미제 양키 것들이 와서 이 독일에 와가지고 개소리 한다라고 독일의 깡통 좌파 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데모대만 한 10만 명이 동원이 됐고요. 베를린에. 그거 막겠다고 레이건이 세 겹으로 된 그 방탄 저기 방패 뒤에 숨어갖고 그 연설했다니까요. 그다음에 1960 한 2, 3년 될 텐데 케네디가 베를린 가서 연설했죠. 그때 명문이 뭐냐면 베를린은 자유세계의 상징이고 자유세계의 천병이다. 그러므로 저 미국인이 저 미국 대통령이 바로 베를린의 시민입니다. Ich bin ein Berliner. 유명한 말이죠. I'm a Berlin citizen too. 그 뜻이군. Ich bin ein Berliner.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거기 그 평양에 그 끔찍한 지옥에 가가지고 반갑습니다. 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족의 자존심을 드높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불굴의 용기를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발전을 이루셨습니다. 평양 빼고 바로 나가면 운막에서 살고 평양 내부도 겨울에는 손이 꼬들꼬들해지고 저기 고층 아파트 해서 저게 안 들어와서 난방이 안 들어와서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도 걸어 올라다니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저기 어디야 저기 그 휴지에다가 화장실 봐서 똥 싸가지고 휴지로 저기 신문지 뚫뚫 말아갖고 그것도 이제 김정은이나 무슨 김일성 얼굴 없는 데다가 해야 돼요. 그거에다가 끌려가요. 그래서 화단 저기 고층에서 아래로 화단으로 집어 던지고 아파트에서 이런 그다 여름에 뭐 에어컨은 물론이래 선풍기 하나 전기가 없어서 제대로 못 돌리고 올여름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발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나중에 레이건의 Tear Down This Wall이나 존 F 케네디의 이 힘이 나의 베를리너 같은 연설과 아주 대별되는 재밌는 연설로 꼽힐 거예요. 이 연설은 두고두고 우리 문재인한테 따라다닐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거나 저랬거나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측의 대통령이란 자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김정은이랑 나란히 서서 아까 보면 나란히 서 있잖아요. 여기에 나란히 서가지고 그 김정은 옆에는 또 김여정이 나란히 서고 또 이 그 남측 대통령이란 자 옆에는 그 사모님이 나란히 서서 박수치고 손을 들면서 평양 시민 여러분 하고 연설을 했으니 참 북한 사람들 머리 털라고 처음 겪는 경험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남측의 대통령이 왔다는 것도 처음 겪지만 당연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얼굴 수십만 앞에서 드러낸 게 이런 식으로 신격화된 지배자와 동급의 인물이 90도로 절을 하고 자기들 앞에 육성으로 연설을 한다. 무지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옛날에 임수경과 누구지? 임종석이 넘어가서 이렇게 손 흔들고 구호와 치면서 남조선에서 온 민족해방의 일꾼들이다 그러고 김일성과 포옹하고 이러면서 북한에서의 선전선동 대회 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시 북한 청년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요, 약과예요, 이번에는. 왜 그러면 그거는 김일성 살아생전이고, 그때는 북한 경제가 배급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90년대 초니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북한에서요, 배급이 끊겨갖고 암시장 경제로 사는 지가 벌써 20년이에요. 이미 20년 동안 배급 없는 지하 경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배급 없는 지하 경제에 연출돼 갖고 출세한 놈들이 평양에 일부 있는 거고 그 인간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평양의 돈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걸리면 살벌한 처벌을 당하는 USB로 나만 드라마를 보았고 나만 노래를 들어왔고 바깥 세상과 자기들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있는지 어렴풋하게는 아는 상태에서 남측 대통령이 와서 잃어버린 거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북한과 같은 체제는 알바니아 같이 웅크려야 돼요. 그러면 오래 가요.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꼼짝 않고 납작 기어갖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북한이 만약에 핵미사일 안 하고요. 적당하게 외화벌이 하면서 적당하게 장마당해서 암시장하고 이 상태로 납작 엎드렸다고 보세요. 안에서 아무리 끔찍한 짓을 저질러도 국제사회가 야 저거 드러내자. 특히 미국이 중국과 엄청나게 알력 일으키면서 저거 꼭 드러내야겠다. 이렇게 안 움직인다니까요. 인권은 계속 규탄하지만 그걸 어떻게 누가 나서서 팔가도 붙이고 드러내자라고 못한다고요. 근데 저희 이제 머리를 내밀고 중국도 그래 마찬가지고 중국도 일로 일대니 중국 제조 2025니 이렇게 해서 머리를 내밀고 중국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세계 질서에 대해서 도발을 해왔고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또 중국의 꼬붕이 돼갖고 핵과 미사일을 갖고 세계 질서에 대해서 도발을 해오니까 이게 이제 로우키가 아니잖아요. 납작 엎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갖고 까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겟이 된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 대해서 저렇게 흔들어 버리면. 안 하던 짓 하고요. 주민들의 곁에 막연한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감을 같이 증폭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동요가 극심해지고 유언비어가 폭증한다고요. 저런 상태가 되면. 그럼 시스템 골로 가는 거죠. 시스템 금 많이 가요. 그래서 요번에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거 보면서 많이 무섭어요. 그 저기 문재인 연설관경 이런 거 보면서. 야, 겁 없는 짓 하는구나, 진짜. 김정은이도 겁 없는 짓이고 문재인도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북을 얼마나 뒤흔드는지. 거기다가 또 다른 효과가 있죠. 자, 거기서 막 박수 받고 이런 거 보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배가 얼마나 아플 거예요. 쟤들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자기들을 옹호해주고 보호해주겠다고 나서는 이 종북, 친북, 혹은 북한 옹호 정치 세력의 그 수장이라는 거는 박헌영으로 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김일성이 박헌영을 끌어들여 갖고 박헌영을 대중한테 좀 인사를 시켜줬더니 박헌영이 너무 연설을 잘해가서 북한 대중을 사로잡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속으로 무슨 계산하겠냐고요. 쟤들한테 기대서 오래 갔다가는 우리 골로 간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북한 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명의 원수가 넘버1이 우남 이승만이고요. 넘버2가 박헌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은 저렇게 연설을 함으로써 북한 입장에서는 박헌영급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집단도 박헌영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뒤에 뭐 아무리 그중에 일부의 그 바닥으로 무슨 뭐 북한 쪽 컨트롤선이 지하로 닿던 안 닿던 간에 상관없이 저건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박헌영 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또 그래서 좀 박수 많이 쳐주고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치명적인 독을 먹은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그럼 왜 이렇게 치명적인 독을 먹었겠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북한 내부에 김정은 리더십에 대해서 당신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갈라 그래? 이런 무언의 압력이 있을 거다. 특히 이렇게 미국이 경제 제재와 군사 압박으로 딱 군사 포위로 이렇게 최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내부 사람들한테 평양 주민들한테 상류층한테 보라우 우리 남측을 조정해서 마음대로 둘러리 세울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어? 우리 백두혈통한테. 그러니까 우리 믿고 따르라우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런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짓을 저지른 거라고요. 두 번째는 남한에 대해서는 이런 평화무드 잡으면은 반미 투쟁에 밑불을 지르는 거다라고 계산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남쪽을 평화무드를 잡아놓고 이러면은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택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 두 가지 노림수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 두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올라와서 쇼 좀 해! 라고 강력하게 압력 혹은 요청을 넣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올라가서 쇼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문재인 집단은 요번에 올라가서 쇼하면서 그럼 얻은 게 뭐냐 이거죠. 별로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한 4가지 점에서 치명적인 얻은 거 없이 손해를 봤는데 우선 첫째, 미국 등 외부 세계에 우리는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추진하는 세력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계속해서 당신 가면 안 된다. 지금 속도 위반하지 마라. 지금은 북을 갖다가 압박을 하면서 대화를 풀어야지 그 전체 기조에서 벗어나는 발언하지 마라. 계속 압력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홀로 평양 브루스를 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저 뭐하는 집단이야. 그전에는 고든창이나 같은 사람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건 아주 뼛속까지 깊은 친북 정권이다. 친북 분자들이다. 이렇게 썼지만 고든창 같은 미국 그 아주 강성 제야 언론인이나 그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이제는 CNN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일본 같으면 조금 저쪽에 있는 게 아마 아사히가 저쪽인가 그렇죠? 좀 색깔이. 그런 데서도 이제는 아주 네거티브 할 거라고요. 저 좀 색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세뇌 탈출 제목이 문재인은 이번에 평양 가서 쇼부림으로써 미국을 적으로 돌렸다.
효과까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진짜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지지도가 반등을 했죠. 한 5에서 한 8%포인트 올라갔을 겁니다. 그 조사기관에 따라서 그게 몇 프로인지는 좀 달라지지만. 근데 그건 일시적 지지도고, 저 가서 평양 막 그 쇼부리고 무슨 군사 무슨 그 합의서에 서로 서명하고 막 뭐 NLL을 뒤로 물린다고, 사실상 물리는 건데 물린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자유민주 세력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강화되면서 각오가 강화되고 행태가 강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이거 바로 이제 추석 끝나부터 본격화돼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한두 달 전이랑 달라요. 분위기가. 지식인들도 다르고 일반인들도 다르고 생활인들도 다르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그 위기의식과 각오가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럼 요새 이제 뭐 아무리 문재인 지지율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쪽도 뭐 57%까지 급반등, 58%까지 급반등 이러면 나머지 40%는 뭐냐 이거요. 그 급반등한 거는 위에 그건 거품이고 이쪽에 40%로는 아주 똘똘 뭉쳐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밀도가 다른데? 밀도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이익 본 게 없는 거예요. 지지도가 급반등이 있으니까 이익 봤다. 그건 걔들 계산 방식이고 우리 계산 방식은 뭐냐면 우리 쪽 진영의 밀도가 얼마나 높아졌냐. 얼마나 사람들이 위기의식과 각오가 높아졌냐.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쪽 진영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위기의식과 각오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 쪽에서 얻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평화 착시 효과를 주죠. 이렇게 해서 저한테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에서 이제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그 문자 메시지 온 거 보면 그날 당일날 드디어 우리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평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달님께서 우리 민족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쟤들의 레시피잖아요. 쟤들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오케이? 그거 좀 먹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올라갔죠. 근데 그거 먹혔다고 반미투쟁 나올 사람 한 명이나 더 증가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세뇌 탈출해서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그게 언젠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어디야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깡통 좌파 쪽인지 그런 쪽에서 미군 철수 주장하는 반미투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쟁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막 참여하고 우리도 굉장히 걱정된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투쟁 안 커집니다. 지금 태극기 세력이 2년째 거의 되지 만 2년 다 차가는데 한 2달 지나면 2년째 시내를 갖다가 주말마다 점유 혹은 점거하면서 계속해서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쟤들은 한번 제대로 조직 동원하려면요 최고급 특히 노동조합 쪽은 최고급 관광버스 대야죠. 공기 앞서봐 좋아가지고 출렁출렁하는 관광버스 그레이드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급 도시락 줘야죠. 그 다음에 이런 살려면 좀 꽤 비싼 구스다운 조끼 이런 것들 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꽤. 그래서 노동조합 쪽에서 광화문통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날 가보면 최고급 관광버스가 쫙 주변에 깔리잖아요. 태극기 하는 사람들이 타고 오는 허접한 태극기 관광버스랑은 격이 달라요. 훨씬 몇 천만 원 더 비싼 거요. 공기 앞서봐 좋아서 출렁출렁하는 최고급 관광버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자생성이 의외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 대통령 때문에 평화 무드가 좀 생겨서 좀 전쟁 위험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좋아 이렇게 느끼는 거 하고 그런데 미제 저 개땡땡들은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흉악한 놈들이니까 저놈들 쳐부시러 나가야 되고, 저놈들 쳐부시러 나가기 위해서 용산에 가서 미군 기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야 돼 라는 그런 그 반미투쟁 에너지의 차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화착시 효과가 생겨도요, 그 심각결연한 그런 반미투쟁이 과연 불붙을 거냐?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건 진짜 태극기 그 시민 집회가 그동안 거의 만 2년째 오면서 엄청나게 죄송합니다. 개고생하면서 요새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토요일 날 저는 이렇게 유심히 봐요. 이렇게 저는 집회 연사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연사를 하면 지금 집회 4군데잖아요. 4군데에서 다 불러. 그럼 어느 한 군데 못 나갑니다 하면은 그거 서로 의의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마이크 안 잡아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집회하는 거 이렇게 보면 집회하면 그 버스 막혀 있는 데서 이렇게 버스 간신히 내린 사람들이 옛날에 올 봄만 해도 저 미친 개또라이 박바 연놈들이 지랄한다 그렇게 반응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손은 들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기층의 그 관점이 바뀐 거죠. 이런 잠재적 부대가 있는데 여차하면 이게 지금 뭐 한 주말에 한 3천, 4천 되는데 4군데로 찢어진 데 다 합치면 이렇게 합계해서 계산하면 여차하면 3천, 4천 되지만 이게 여차했을 때는 3천, 4천이 갑자기 뭐 한 10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3월 1일 날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독교 지도자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제대로 판 벌리니까 그때 교보 앞에 한 10만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숫자 안 부풀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우리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쪽에서 요번에 저거 하면서 크게 이익 본 게 없어요. 아니 뭐 트럼프가 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익사이팅하다 그러고 그 말은요 그냥 귓결에 들으세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메인 게임이 미국 중국과의 관계고 북한은 어차피 접수 평정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중국을 무역 관세 폭격이나 인권 압박으로 중국에 손발을 묶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으면요. 지금 문재인하고 김정은 왔다 갔다 하고 뭐 서로 간에 뭐 좋아 죽겠는 듯이 포옹 얼싸안고 거기다가 또 자기들 딴에서 머리 쓴다고 해서 능락 공원 경기장에 올려갖고 마이크도 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 상류층 주민들을 정치 심리를 근저에서부터 막 흔들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미국 입장에서 삐끗이 웃죠. 열심히 해봐. 언제까지 열심히 해봐라고 격려해요? 내일 아침에 때리기 전까지 바로 그래요. 이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애국 시민은 어떤 심리로 어떤 마음 각오를 가지고 이거를 딱 봐야 되냐면 전체 추세를 딱 본 다음에 오케이? 우리 누가 안 알아줘도 우리 개고생해도 우리는 저항 전선의 참호 속에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버티면서 계속 저항하겠다. 이 군사작전을 해보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군사학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 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자, 전선은 여기서 주력 부대는 여기 가서 싸워. 우리는 상대방을 깨기 위해서. 근데 상대방의 주력을 유인해서 이쪽에서 막아놓고 우리 주력은 여길 뚫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주력을 유인했으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죽음을 각오하고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사의 저지선을 구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사의 저지선은 우리 주력은 저기 갔으니까 여기는 소수병력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비유하자면은 상대방 주력 부대 한 기만 명 오는데 여기에서 한 2천 명 보내갖고 거기서 너 결사적으로 방어선 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방어해 라고 오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전쟁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결사의 저항 부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의 이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저항을 해주고 있으면 메인 게임은 어디서 터지냐.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게 하는 그런 구도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 발전시키는 그런 구도가 완성이 되고 그걸 위해서 미국이 중국의 손발을 묶는 그런 과정이 완성이 되고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그 완성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는 우리 자유민주 국가연합 세력이 자유민주 남북 국가연합을 전망하는 세력이 소수의 머리 숫자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우리한테 뭐 대기업이 돈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그 뭐 무슨 5,000원짜리 6,000원짜리 국밥 하나씩 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편들이지만 거기서 결사의 그 저항선을 구축하고 문재인 정부랑 맞짱을 떠서 안 밀리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이제는 다 밀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서 가지고 지지율을 40% 60% 그러니까 우리 쪽 지지율을 이제 40에서 50 조금 더 하면 60까지 올릴 수 있는 이 상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전선을 형성시키고 있잖아요. 이 전선을 형성시키는 결사의 저항부대가 저입니다. 메인 주력은 미국 쪽의 메인 주력은 전혀 다른 게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자, 그들의 심리는 그럼 뭐냐, 도대체 지금. 저는 이걸 누구는 굉장히 잘 훈련된 이데올로기 집단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 20대 때 무슨 짓 했나 보세요. 80년대 후반에. 때로 모인 다음에 이때도 그냥 모이나? 끔찍한 거짓말로 때가 모이잖아요. 평양방송을 이용해서. 야, 너 평양방송 들었냐? 그때요 학생회관 가면요. 평양방송 녹취해서 서로 돌려보고 너 이거 읽었냐? 최근 거 읽었냐? 안 읽었냐? 저는 그때 학교 안 다녔지만 소문 들으면 말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니 평양방송 들어봐야 백두산 줄기줄기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무고 수류탄으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고 나뭇잎 하나를 타고서 대동강물을 건너가신 민족의 대영웅 뭐 태양 뭐 위대한 수령 영생하시는 어쩌고 저쩌고 영생을 믿는 영생을 그런 거짓말을 끔찍한 거짓말을 그걸 평양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걸로 세력을 모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중에는 내심으로는 처음부터 저거 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똑똑한 애들은 거짓말이야 하면서도 그걸 진짜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마음속에서 거짓말이라고 느끼면서. 왜? 어차피 진실 없잖아. 세력 모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뭉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20살 때부터 진실을 경멸하는 걸 배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세력을 모으면 바로 뭘 해요? 자판기 학교에 군의 매점 졸업 앨범 장악하죠. 그리고 실세가 되는 거예요. 뭐 감옥 갔다 왔다고요? 저 감옥 구경 좀 했거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86년 7년 이후로 감옥은 호텔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옥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저희 7만 학번들이 감옥을 갈 때는요. 감옥을 살고 나오면 일단 군대를 또 가요. 그래서 3년 살고 3년 군대 갔다 오면 청춘의 6년이 날아가요. 저희 때는 그렇게 감옥을 다녔는데 이 87년 이렇게 되면 벌써 분위기가 확 바뀐다. 86년 이렇게 되면 87, 88 이러면 그 분위기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제 감옥에 이제 그 교도관들도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그전에는요. 교도소장한테 대들고 교도관한테 대들면 비녀꽂기를 시켜요. 제가 흉내 좀 낼게요. 죄송합니다. 팔 이렇게 뒤로 하고요. 다리도 뒤로 이렇게 해갖고 뒤에서 수갑을 두 팔하고 두 다리를 뒤에서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요새 같은 거 쥐나거나 디스크 걸릴 거예요. 나이가 젊으니까 그 상태에서 몇 시간씩 방치해 둔다. 그럼 지금 다 삘삘 나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녀꽂기라 그러는데 그렇게 때렸다고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게 87, 88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겨울이 되잖아요. 그때는 그 교도소의 그 복도에 연탄난로가 있어요. 교도관들이 쪼이는 그 연탄난로에 닭백숙 끓여갖고 불러내서 반마리 뜯어주고 그래요. 교도관들이 치는 저기 그 테니스장 가서 테니스 치라 그러고. 저는 그렇게 감옥이 천국으로 바뀐 다음에는 저는 그전에도 감옥은 안 갔어요. 저는 군대에서 당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잔 날 밤수가 다 더하면 300일이 넘어요. 365일이. 근데 하도 수사기관을 들락거리고 수배 생활을 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87, 88, 89년 이후로 이 운동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그 경력은 제가 보면 이미
권력자로서의 경력이에요.